여기에 대해서 샘 스토발이라는 이 전략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2% 이상 뚫고 올라간 뒤에도 3분의 2는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다 그래서 베어마켓, 쉽게 말하면 약세장에 들어간 거가 아니라는 증명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시나리오라고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생각지 않았던 큰 변동이 생겼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팩트가 변한 거는 많지 않지만 시장 정서는 완전히 좀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좀 중요한 이슈들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상당 부분 완전 이제 상당한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기존에 하락했던 그런 지수대들을 다 이제 메꾸고 지금 현재는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로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실 그거는 뭐랄까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얘기 드리는 이제 시장을 바꿔놓는 세 가지 상승 그런 사건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세 가지 이제 풋이라고 보통 이제 연준 풋 뭐 이렇게 트럼프 풋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된 그런 진전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연준 제롬 파월 풋이라고 말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6월 달쯤 만약에 인하하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인하를 해도 시장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는데 또 마지막은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이 관세에 관련된 본인의 주장을 다 되돌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이 그런 관세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트럼프가 뭔가 풀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호재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시장이 언제나 맞았던 적은 아니죠. 늘 맞는 건 아니죠. 왜냐면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인 게 시장의 특징이다 보니까 사실 좀 정확하거나 밸런스 있고 그러니까 좀 잘 이제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갈 수만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뀐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바뀐 건 바뀐 것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에서 시장이 단순하게 올라간다는 것만 좋아서 그럴 때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래 이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거를 이제 준비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거의 절반은 덜어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바뀐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나리오적인 접근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똑똑한 사람은 남의 의견도 참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년 또 십수년 20년, 30년 이렇게 거의 20몇 년 되게 금융시장에 들어온 지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기간 동안에 가장 뚜렷하게 배운 건 늘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눈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거와 지금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시장의 그런 변화 자체도 작년에 특히 만약에 트럼프라면 트럼프 1기의 그 기준으로 지금 2기를 똑같이 바라보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늘 변화되고 늘 공부하고 늘 남의 의견을 검토하고 하는 게 내 자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는 그리고 여러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바라보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좀 3가지 시나리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며칠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를 전제로 해서 한번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면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3가지 시나리오,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의견은 지금은 예전 어느 때보다도 제가 2019년도부터 2019년 1월부터 이 라이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됐나요? 5년째, 6년째 되나요? 이렇게 정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예전과는 다르게 기술적 분석 얘기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자산 배분과 그 직접적인 투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올라오는 거는 정상적인 상승장의 랠리가 아니라 베어마켓 안에서 상승 구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전 고점을 갱신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저점을 갱신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로 이제 하트넷, 조시 하트넷 이 사람의 의견이 대부분 이제 뚜렷한 그런 의견들. 그래서 충격적인 제목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라올 때마다 팔아라. 리바운드 할 때 팔아라는 겁니다. 반등이 오면 주식 팔고 나가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이 이제 완연하게 하락장에서의 단기적인 상승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라는 거고 지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에 의해서 착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스퀴즈라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많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하락에 투자한 옵션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하락 투자가 옵션이 많은데 그 주식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숏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숏 스퀴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에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매수해가지고 현물을 이제 보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면 대주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투자하는 옵션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락한다고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올라가면 빨리 더 그 주식을 사가지고 메꿔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해서 이때 원래는 10% 오르는 건데 20%까지 올라가는 이들이 스퀴즈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스퀴즈 현상이 매그니피센트 7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어떤 착시적 효과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매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타당하게 들린 또 혹은 꽤 일리 있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망쳐놓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면 경기는 현재는 그래 괜찮은데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거라는 눈에 보듯이 너무 뚜렷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런 심보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모두 등을 돌리고 미국에서 돈을 빼고 예전에 무조건
사주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예를 들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들에 대해서, 미국 기술주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그 한 몇 달 전에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면서 니네만 잘하냐 우리도 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이제 권위가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산이 빠져나가는, 지난 시황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어떤 구조였냐면 달러라는 그런 기축통화국으로서 당연히 적자를 보면서, 무역 적자를 보면서,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뒤로는 자본 흑자, 자본 수지 흑자. 무슨 얘기냐면은 물건을 사서 그 무역 적자를 내지만 전 세계에 많은 돈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또 들어오는, 뭘로 들어오냐면 미국 국채 매수로 들어오고 미국 주식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균형 잡힌 경제를 지나간 40년 동안 가졌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꼴보기 싫은 그런 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기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자본 수지에서조차도 흑자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너네를 투자하냐? 왜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국채 매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안 살 뿐만 아니라 매도, 그래서 금을 대신 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매도. 그래서 현재도 지금 포지션상으로 불과 3달 전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상당한 포지션 조정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시아 트넷의 말이 맞습니다. 예. 베어마켓 지금은 완연한 하락장인데 트럼프가 협상을 했다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실안을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과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그런 타당성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조정이 일어나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쪽에서 보면은 CFRA에서 이제 리서치 담당하는 샘 스토발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얘기도, 이거는 이제 최근의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S&P 500이 보인 14차례 약세장. 이게 베어마켓, 좀 전엔 제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는데 그 베어마켓을 말합니다. 14번의 베어마켓 중에 3분의 2는 두 자릿수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시장이 거의 19%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긴 하지만, 또는 심지어는 200의 이동평균선 대비 그걸 뚫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더 낮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락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부인하는 그런 상승,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원래는 이게 약세장 신호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게 약세장 신호라면, 그 강세장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샘 스토발이라는 이 전략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200일 이동평균선을 2% 이상 뚫고 올라간 뒤에도 3분의 2는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다 그래서 베어마켓, 쉽게 말하면 약세장에 들어간 거가 아니라는 증명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약세장을 탈피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뒤에 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약세장을 탈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요인 저런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부닥칠 때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런 주장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은 약세장이고, 지금은 베어마켓이고, 지금 최근에 며칠간 올라오는 거는 베어마켓 랠리다. 그래서 주시장에는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캣이니까 죽은 고양이도 이제 펄쩍 뛰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어떤 그 반응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펄쩍 뛰는 것처럼
이 약세장인데 베어마켓인데 그 베어마켓도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완연하게 하락장인데 지금 하락장 중에서 너무 많이 강하게 빠지니까 튀어 오른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중국과의 협상이 중국과의 관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이 거꾸로 여기 이제 말하는 것처럼 존 콜로보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 얼마냐면 6144죠. S&P 500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저항선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 아직 그걸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지금 이제 요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죠. 최악은 아니지만 올해 말 S&P가 보합 시작할 때 지수 정도로 끝나면 선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해 상저 하고가 아닐 거라는 거죠. 뭐냐면 시작할 때 상당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그 지수만 메꿔도 다행이다라고. 하반기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는 시장, 베어마켓 혹은 침체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침체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오르는 23년, 24년도의 상승장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가진 쪽에 대한 거죠. 저희는 이모스는 이쪽에 관련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막 상당 부분 이제 신뢰하고 이번 시즌에서는 상당히 참고하는 의견 중에 베리 베니스터라는 이 스티펠의 이제 주요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제 에쿼티 스트래티지스트라고 그러는 게 주요 이제 그 전략가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리 베니스터의 의견을 저는 상당 부분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당장 문제가 나지 않고 올라오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실제 관세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관세 이전의 재고에 의해서 지금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곧바로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곧바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재고 때문이고 이미 기업들은 충분히 부품이나 원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달은 버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6월달까지는 7월달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지난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냐면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게 나오는 이유인 거죠.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는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은 불 보듯이 뻔한 사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뭔가 침체에 대한 대비와 걱정들을 표현하는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심하게 안 좋아진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가 안 나오지만 그 이유가 재고 때문이고 6월달이 넘어가서 7월달이 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아주 극단적인 하드 데이터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장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관세 조치가 계속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심화할 거고 연준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올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은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럼 이 스티펠의 이 베리 베니스터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 하반기에 올 거지만 연준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최대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증명됐죠. 오늘 발표된 CPI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발표된 CPI가 아주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여전히 시장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본격적인 관세 반영이 안 됐어 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플레이션이 2-3달 계속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조건들을 스티펠의 이 베리 베니스터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준은 아마도 그 사이에 이제 하드 데이터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에 반응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지 않으니 금리를 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 최악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사건이 어떤 그런 방법이 뭐냐면 레리 베니스터는 뭐로 보냐면 연준 풋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풋을 행사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월 달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줘서 하반기에 갑자기 하드 데이터가 나빠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방어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아예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작년에 제가 올해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두 가지 커다란 안전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원래부터 감세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세 때문에 매우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세라는 걸 내놓고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걸 원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스타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여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여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결국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연준 푸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22년도에 5%까지 금리를 올렸지만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내리지를 않은 상태예요. 지금 4.5가 상단에 있는 4에서 4.5이기 때문에 그 4.2, 그러니까 그 4.5까지 금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릴 수 있는 폭이 커서 연준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최근에 제롬 파월의 말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에 의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릴 여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시장을 극단적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대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재고에 의해서 시장은 하드 데이터가 받쳐주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시간이 될 거고, 그러는 동안 2분기 정도의 시간 동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예 망가지지 않는 상황을 가져갈 거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실제 이 관세 관련된 상황에 적응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뒷부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도 각국이 독일 총리라든지 프랑스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국과 관세 관련해서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는 그런 쪽이죠.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보호장치를 갖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한국도 농업에 대해서는 완전 장벽을 갖고 있죠. 비관세 장벽이랄까 뭐 이런 장벽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몇 달 안에 각 나라가 이 장벽을 해제해야만 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위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는 금방 나타나야 될 침체도 당장 재고 때문에 조금 안 나타나긴 하면서 그 사이에 이런 대응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쪽이죠. 저희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해왔고, 비슷한 의견으로 비슷한 스트레타가스의 댄 클리프턴이라는 이 정책 분석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하는 요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면에서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된 꽤 큰 세금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관세 문제는 없어지거나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현실을 깨닫고 조정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동차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그 조정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낮췄고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고조에 달했던 6천억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이 주어질 거다. 이 세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세는 세금과 같은 영향을 끼칠 거랍니다.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고가 많고 강한 세금 환급 시즌이고 낮은 유가 덕분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6월쯤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금 모두가 6월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가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배가 출발지 기준으로 이제 따지면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도착지 기준은 6월쯤 가야 실제로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적어졌을 때 미국의 매대가 비는 현상은 6월 말 7월 초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때쯤 이제 더 이상은 재고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무역 환경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거고, 그 문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충격을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 스테릴라이즈라고 해서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 그 현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건가, 아니면 근데 금리를 내리는 면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암시한 적이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재정 부양책을 쓰는 의회가 나서야 되는 감세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은 항상 위기가 닥쳐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드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그 의회가 갑자기 움직여서 또 어떤 대안을 내놓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황은 점점 질질 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8월달 계약 신학기 쇼핑과 그 다음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나타날 거다. 그때 사람들은 엄청난 그 멘붕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게 댄 크리프턴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쏟아지던 얘기였죠. 중국에서 이미 이전에 비하면 3분의 2, 거의 반 가까이 되는 배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 원래의 양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2달 정도 지나서 LA나 미국의 항구에 들어올 때 기존에 필요한 기존 양의 3분의 1, 50%가 줄어든 양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하역하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매대의 모든 부분들은 다 이제 그때 되면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선 지금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날 뿐이지, 아직 해고가 안 나타날 뿐이지, 그 상황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소비가 망가지면서, 왜냐면 공급망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본 것처럼 물건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또 그런 거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면서 상당히 그런 혼란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사이 동안 이것들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쪽인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베리 베니스터와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사이에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의견인 거죠. 저희도 동일하게, 인머스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냐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보통 저희들은 시나리오를 이제 가질 경우 시나리오마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확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몇 프로, 시나리오 2가 될 가능성 몇 프로, 시나리오 3이 될 가능성 몇 프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확률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좀 미국이 중국과 조금 더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운트한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채택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 때문에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같은 악재가 돌출된 이런 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10년이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자는 에드 야덴이라는 사람이고, 야덴이 리서치에 오랫동안 미국 시장의 그 리서치에 관련된 또 매크로 리서치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20년도는 1920년대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1920년대를 왜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 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죠. 로링 20s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아주
뭐 흥청망청과 아주 그냥 호황의 시기는 대표적인 게 20년대였다는 거죠. 왜 그게 그러냐면 30년대 대공황과 대비가 되면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데, 물론 이제 세대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 어느 정도 좋았냐면 주식시장이 4배 올랐어요. 10년간.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6천이라면 6천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24,000을 간다는 얘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던 거죠. 예. 그때 그 20년대와 지금이 닮아있다라고 에디 아데니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쳐서 20년대와 비슷하냐면, 기술 혁신, 그 다음에 뭔가 산업혁명의 모습,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주들, 어떤 그런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유사하다. 근데 공교롭게도 20년대 초반에 관세를 말하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관세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미 나왔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관세가 당분간 시장을 지금처럼 하락시켰는데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뚜렷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 파란색이 종합지수예요. 미국 시장, 미국 지수죠. 떨어졌었지만 관세 부과에 의해서 내려갔었지만 그 정도를 무색하게 그 이후로 4배를 더 올랐던 이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 밑에 보면은 제조업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색입니다.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이 초기라는 게 아니라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냥 느껴지는 것의 초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에이전틱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을 줄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불과 몇 달 전에 LLM 모델을 얘기하면서 그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던 거하고 또 지금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에이전틱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들어섰고, 그 에이전틱 인공지능 시대의 움직임은 그 전에 언어 모델인 인공지능이 놀랍게도 그 자연어로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거의 속도보다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딥시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당장 사용하고 있는 그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모델들이 너무나 막 하루가 다르게 실용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실제로 생각보다 이 생산성 그 변화는, 이게 프락시로 지금 이제 써놓긴 했지만은 훨씬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디 아데니의 로링 20s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반가운 얼굴이 나오죠. 누구냐면 캐시우드입니다. 저는 이제 밑에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 80년대 캐시우드 사진이에요. 너무 다른가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 미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뭔가 느낌 있는 얼굴이죠. 그래서 이 얼굴을 보고 캐시우드 관련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엄청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다 쑥 들어갔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80년대에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할 때,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아니고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년, 21년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캐시우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안 거는 그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기술주 담당이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렸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코노미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는 기술주 담당 그 애널리스트였고요. 제가 알았을 때는 그렇죠. 제가 한때 얼라이언스 번스틴 엄청 좋아해서 한국의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그 교육 열심히 갔었습니다, 정말.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기술주 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했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크 차렸고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모스에서도 아크에 투자를 하고 했었죠. 어쨌든 이분이 80년대에 그 이코노미스트였고 스타였죠. 이때도.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금리가 그 20%까지 막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예측을 해서 스타가 됐던 얼굴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렸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롤링 리세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면 다음 이제 앞으로 침체가 오냐 마냐 얘기하지 마라. 이미 침체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롤링 리세션이라고 함은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23년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던 단어가 롤링 리세션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침체냐 아니냐 보다 혹시 대부분 침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 때 제가 이제 롤링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고 순환 침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침체가 들어가는 과거하고는 사이클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역시나 그 당시 침체가 오지 않아서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떠냐면 롤링 리세션이든지 혹은 뭐냐면 노 랜딩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노 랜딩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23년, 24년을 보냈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 침체 그 롤링 리세션을 이 캐시우드는 여전히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면서 침체에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관세에 의해서 정부 지출까지 마지막 리세션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 탈피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침체 온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로덕티비티가 생산성 혁명이 곧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가는 불마켓이 혹은 헬시어 건강한 불마켓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몇 년 전에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강력한 강세장을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말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었지만 이가 말하는 여러 의견들은 여전히 좀 상당히 신뢰를 갖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시나리오 최고의 10년이 온다라는 그 에디 아데니의 의견과 비슷한 그런 물론 주장의 다르지만 의견으로서 캐시우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실제로는 베리 베니스터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경로와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을 냅니다. 인모스가 베리 베니스터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경로를 따라갈 거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까지 몇십 년간 없던 인플레이션이 2, 3년 전에 치솟았지만 이게 내려와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조절됐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낮게 날지 못하면 다시 3%대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의견은 이 사람이 말하는 캐시우드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경로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쩌면 시간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러플레이션 CPI라는 게 뭐냐면 캐시우드가 말하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CPI 지표인데 이 CPI 지표는 보면 지금 이미 현격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CPI도 그걸 따라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떨어져서 여기도 보시면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도 최악의 국면에 아주 낮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주장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프로덕티비티 마켓 혹은 기술주 마켓이 좀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기술주 강세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주장은 아마도 그런 면에서 타당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내려갈 거로 보는 쪽입니다. 물론 이 내려가는 정도도 과거처럼 아직 낮은 데까지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캐시우드의 의견과는 다르고 캐시우드의 의견은 사실 이전에 봤을 때 전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디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할 정도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지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들이고요. 일몬스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강세장의 그런 20년대에 필적하는 그 강세장의 흐름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리 베니스터가 말하는 그런 최악의 장이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요. 다만 아직 관세에 의한 세금과 같은 그런 시장을 누르는 그런 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이고, 그러나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가면서 이 기술에 관련된 흐름들이 시장을 더욱더 주도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 모습은 부분 나타날 거로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올해 하락 부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상승만 남아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만 이 올해 흐름이 길게 봤을 때 몇 년간, 10년간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짧은 기간의 흐름일 뿐이고 최악의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인머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 그런 의견을 반영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